저희 막 성적표처럼 나와요. 그래요? 네. 내가 성적표 받아보는 것처럼. 네, 뭐 이렇게 A, B, C, D 이게 아니에요. 목표가 A가 아니에요. 기대치부터 시작을 하고 meet expectation, exceeds expectation, redefine expectation 아니면 does not meet expectation 이렇게 점점 하는데 그거를 위해서도 직책마다 모든 기대치가 문서화되어 있어요. 망한 회사들의 공통점은 피드백이 없어서였다. 그러니까 반대로 회사가 잘 되면 반드시 직원들의 피드백을 잘 듣더라고요. 그때 디자인 팀을 굉장히 빨리 긴급하게 셋업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주커버그랑 가깝게 앉게 된 거예요. 안녕하세요. 윤종영입니다. 오늘 티타임즈에서 윤종영의 글로벌 토크 코너를 시작하게 됐고요. 오늘 첫 회로 크리스체 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글로벌 토크는 해외에서 아마 실리콘밸리를 위주로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오래 살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경험 있는 분들을 많이 초대해서 다양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오늘 첫 회로 대망의 첫 회 크리스체 님을 모셨는데 본인 소개 잠깐 좀 해주시죠. 마지막으로 메타에서 AI Experience라는 조직에서 Head of Design,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수석 팀장이라고 그런 직책, 그리고 그 전에는 검색팀, 게시물을 새로 만드는 팀에서도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에이전시에서 북유럽에서도 디자이너로 활동을 했었고 시카고에서도 디자인 일을 했어요. 메타, 예전에 이제 페이스북 몇 년 동안 일을 하셨죠? 거의 7년. 7년. 디자이너신 거죠? 그쵸. 디자이너 공부를 하신 공부를 거고. 하고, 예. 그림 잘 그리세요? 네. 네. 잘 그리려고 해요. 네. 메타 얘기를 네. 좀 해보려고 하는데 책을 쓰셨잖아요. 네. 책 제목이 뭐죠? 실리콘밸리에서는 어떻게 일하나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오늘의 주제이기도 하고 책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우리가 책임 문화 또는 책임을 우리 오늘의 토픽으로 고른 이유가 뭐죠? 근본적으로 다들 뭐 이거는 한국이니까 이렇게 되고 미국 문화니까 이렇게 된다 이러지만 책임 문화가 있기 때문에 사실 더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문화가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저희 이제 얘기를 하고 제가 정의하는 책임은 기대치에 결과물을 가져와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결정들이 생기는 거죠. 기대치에 맞는 일을 한 사람들한테는 그 recognize를 해줘야 되고 아닌 사람은 또 아닌 사람대로 뭔가 있어 이렇게 체계적으로 돼야 그 중간에는 사실 사람들이 뭐 하든 상관없거든요. 결과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가 없으면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이제 열심히가 중요해지는 거잖아요. 그 과정이. 그렇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의 일상이 바빠지고 좀 번아웃이 생기는데 초기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 거가 조직한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조직은 딱 한 팀마다 맡은 거 한두 가지만 잘 하면 나머지는 이제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하려면 기대치가 굉장히 심플하게 있어야 되고. 메타에서 이렇게 팀을 매니지할 때 실제로 번아웃 되는 팀원들이 있었나요? 혹은 본인이 번아웃 되는 경험이 있었나요? 네네네. 저도 있었고 굉장히 흔했죠. 근데 왜 그렇죠? 되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실리콘밸리 회사들은 자유롭고 여유 있고 뭐 되게 잘해주고 뭐 그런데 왜 번아웃이 되죠? 기대치가 일단 높은데요. 그 기대치를 잘 잡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 많은 것 중에 한두 가지를 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일단 찾는 게 힘들고 그거를 잘 조절하는 것도 조금 힘들고. 그걸 어떻게 정해요? 기대치를? 기대치는 같이 일하는 팀의 그 업무적인 기대치도 있고 한 조직이 어떤 전략이 있으면 그 각 팀이 맡을 그런 기대치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게 잡히고 나서는 이 개인으로서 거기에 공유할 그런 부분은 무엇인가 그렇게 돼서 이제 자기 기대치가 개인 기대치가 생기거든요. 처음에 그 기대치를 정하는 건 누구와 정해요? 그거는 조직 우두머리가 먼저 정하고 비전이랑 조직의 기대치는 일단 거기서 잡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달성할 수 있는 무엇인가는 나머지 팀들한테 다 맡기는 거죠. 책임하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데 책임의 정의가 뭘까요? 책임을 뭘로 정의하세요? 약속했던 기대치의 결과물을 가져오는 거. 그러니까 서로 일단 약속을 해야 되고 기대치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를 하고 약속을 하고 그거에 맞는 결과물을 내면은 나는 책임을 달성한 거다. 그쵸. 지금 메타에서 책임이라는 거를 강조를 하나요? 그쵸. 그걸 저희는 임팩트라고 그러거든요. 평가를 할 때도 기대치를 잡을 때도 숫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게시물 증가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으로써
달성되는 임팩트는 무엇이고 사람의 행위도 내가 예를 들어서 프로토타입을 3개 만들었다. 이거는 행위지만 그거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임팩트는 무엇이고 근데 노력했는데 네.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내가 책임을 달성 못했으면 네네. 저한테 어떤 페널티가 주어지나요? 그쵸. 저희가 막 일을 하다가 보면 처음에 기대치를 잘못 잡았을 수도 있죠.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뭐 새로운 그쵸. 데이터도 생기고 네. 팀원이 아플 수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니까 조율을 할 수 있어요. 중간에 언제든지. 그래서 그 매주 1대1도 있는 게 개인이 먼저 어떤 조짐이 보인다. 최대한 빨리 얘기를 하고 또 상사는 그거를 캐치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혹시 잘 되고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기대치는 무조건 조율을 하던 어떻게 하던 나중에 평가 시간이 오면은 거기에 맞게 저희가 이제 뭐 나중에 평가 얘기도 좀 하겠지만 네네네. 책임을 다하면 어떠한 보상이 주어지고 책임을 잘 못했을 경우에는 벌은 아니더라도 또한 조치가 가해지나요? 네, 저희 막 성적표처럼 나와요. 그래요? 네. 내가 성적표 받아보는 것처럼? 네, 뭐 이렇게 A, B, C, D 이게 아니에요. 목표가 A가 아니에요. 기대치부터 시작을 하고 저희는 기대치를 달성했다가 목표 그리고 그거를 더 많이 달성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나눠져요. 말 그대로 meet expectation, exceeds expectation, redefine expectation 아니면 does not meet expectation 이렇게 점점 하는데 그거를 위해서도 직책마다 모든 기대치가 문서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디자이너면 그분들의 직책에 관련된 기대치가 굉장히 세분화하게 문서화되어 있어서 그걸 보고 그냥 우리가 회사에서 정의하는 그 레벨의 기대치와 맞다 안 맞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보상이 되고 보너스라든지 그리고 개인의 니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승진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기대치를 저희는 1년 이상은 계속 컨시스턴트하게 기대치에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도 이제 도움이 되고 근데 이제 반대의 경우 반대는 네. 저희가 이 사람을 고용한 거는 그 레벨의 기대치에 맞게 할 수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고용을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기대치에 맞지 않게 예를 들어서 한 2term 이상 정도 못하면 저희는 판결이 이 사람은 이 기대치에 맞게 일을 못하는구나. 그러면 해고도 될 수 있고 그 전에 충분히 경고의 시간이 주어져요. 이런 책임 문화의 궁극적인 목적, 이유는 그거 같아요. 공정함. 네. 잘한 사람한테 어떤 수술을 써서라도 보상을 하고, 아닌 사람한테는 뭔가 차별을 줘야죠. 더 잘하거나 기여를 한 사람한테. 근데 동등한 거는 어떻게 보상을 주느냐가 아니라 기준에 있는 것 같아요. 직책이건 나이건 배경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우리가 같은 기준이 같은 기준으로 적용을 할 수 있나. 그거를 동등하게 이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상사들이 평가 기간이나 이럴 때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소비합니다. 우리가 그 얘기를 잠깐 좀 전 단계로 돌아가서 네네. 실리콘밸리의 메타가 이제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인데 객관적인 평가 또는 더 책임을 중시하는 어떤 기업 문화가 네. 이 기업이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하는데 큰 동기였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네, 전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sheryl sandberg가 이제 전 CEO죠. 그분이 네. 팀장들 전체를 모아놓고 리더십 컨퍼런스를 굉장히 자주 하셨어요. 그때 아마 초기에 늘 하던 말이 이거였는데 망한 회사들의 공통점은 피드백이 없어서였다. 네. 그러니까 반대로 회사가 잘 되면 반드시 그 직원들의 피드백을 잘 듣더라고요. 직원들의 생활이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면에서 채널이 진짜 존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그래서 직원들이 상사한테, 상사가 그 상사한테 또는 직접적으로 직원이 회사의 리더십 팀한테 어떻게 해서든 이제 피드백을 줄 채널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회사가 계속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례 중에 제가 진짜 신입이었을 때 저희 조직 리더가 어떤 새로운 전략을 발표했는데 제가 이제 막 그 팀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보고 여러 가지를 통합적으로 본 상태에서 전략을 새로운 거를 발표한 걸 봤는데 조금 미스매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조금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뭘 알겠어. 그래서 주변한테 일단 먼저 체크를 했어요. 그 피어 리서처들한테 나는 분명히 이거 봤는데 이 전략이랑 이게 조금 이렇게 미스매치 있지 않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그 조직 부사장급이죠. 네. 그분한테 이메일 보냈었어요. 그래서 여기 리서치 지금 결과 좀 보면 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운 international strategy가 조금 미스매치가 있는데 한번 다시 고려해보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진짜 그날 밤에 잠도 못 자고 이러다가 또 해고되면 어떤가 별의별 걱정이 많았어요. 이렇게 괜히 태클을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누구한테 잘못 보이면 어떡하나 잘못 보이면 뭐 이런 거? 어떡하나 신뢰가 이미 쌓인 상태도 아니었고 네. 저도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하고 그 사람도 저를 잘 알지 못한 상태여서 조금 되게 걱정을 했는데도 일단은 했는데 바로 이메일이 왔고 네. 어떻게 했어요? 고맙다. 네, 고맙고 오히려 고려해보겠다. 그래서 몇 주 후에 임원들만 모아가지고 다시 고려하고 바꿨어요, 전략. 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피드백을 들으면 정말 조직 전략이라든지 이럴 때도 충분히 많을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직이 성장할 때 참 중요한 것 같고 그렇게 능동적으로 소속감 있게 같이 이 조직을 한번 내가 미션을 같이 한번 바꿔보자라든지 진짜 기여해보자 이런 사람들을 유지하는 데 좋은 수단인 것 같고 우리의 기업, 우리의 네. 스타트업에 좀 이렇게 비교하면서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메타 또는 실리콘밸리의 어떤 기업 문화나 어떤 여러 가지 제도들을 그대로 한국에 적용하는 거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네. 안 되는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아까 이제 해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우리 기업은 상대적으로 해고가 더 어렵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어떤 네. 책임을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경우에 어떤 벌을 주는 게 실리콘밸리, 메타 같은 회사에 비해서 좀 어려울 수 있고 네. 두 번째는 보상이라는 거에서 재정적인 여유가 없는 기업은 그러한 그 어떤 책임을 다 하더라도 보상을 주기가 어렵고 그쵸. 그래서 당연히 동기부여가 또 어려울 수 있고 세 번째 문제는 이제 피드백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네. 우리의 문화는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기 어려운 그러한 네, 문화가 있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대치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달성을 하는 그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이 세 가지 한번 얘기 가지고 해볼까요? 그쵸. 네. 많은 회사들이 이런 뭐 수평적인 문화라든지 좀 더 자율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도입을 하려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피드백 문화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뭐 미국도 똑같긴 한데 굉장히 객관화되기 힘들고 서로 상처도 있고 그런 점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라고는 하는데 굉장히 힘들고 그렇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책임 문화, 이게 어떤 형태라도 보상이든 어떤 뭔가 페널티가 있을 경우에 잘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별화가 되어 있을 때 더 피드백 문화가 잘 활성하지 않을까라는 약간 가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는 꼭 피드백을 줄 때 그 사람, 그 팀만의 골이 있고 그 골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성장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그거의 갭이 무엇인가 어떤 게 방해를 하나 그렇게 피드백을 저희는 프레임을 해요. 그래서 사실 그 사람을 위한 거죠. 이런 골이 있는데 이런 피드백이 약간 그 골을 달성하는데 조금 방해가 되는 것 같다라든지 이런 거를 더 하면은 더 성공하거나 골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배려로 이제 프레이밍 하는 거를 배워요. 그럼 교육을 하나요? 그쵸. 그러면은 피드백을 줄 이유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개인 또는 우리 각자 팀이 어떤 기대치 달성하기 위해서 피드백을 주는 그런 목적이 굉장히 뚜렷이 생기는데 그게 없이는 아무리 피드백을 주려면 그 피드백을 기반할 기대치도 없고 이유도 없고 피드백을 줄 수밖에 없는 어떤 시스템을 그쵸. 네. 마련하고 그걸 운영을 해야 그쵸.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피드백을 네. 하고 그렇게 해서 차츰차츰 그 문화가 네. 형성이 되고 저도 그렇거든요. 사실 피드백을 받았을 때 기분이 나쁜 적이 많아요. 화장실에 가서 울기도 하고. 아, 진짜요? 네, 그럼요. 굉장히 상처받고. 어떻게 받았길래 그런 정도였어요? 기억나세요? 그냥 뭔가 조금 저도 그때 이렇게 개인적인 공격이라고 들렸어요. 그때는. 그 상황에서는 새로운 팀을 이제 가서 막 너무 많이 도와주고 싶어서 막 이제 참견을 한 건데 안 좋게 넌 알지도 못하면서 너 좀 먼저 배우고 우리 팀이 뭐 하는지 충분히 시간을 보내고 신뢰도 쌓고 그런 다음에 이제 같이 피드백도 듣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피드백이 왔었을 때 처음에 막 너무 막 좌절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시간을 두고 보면 그리고 또 피드백을 저희는 줄 때 그냥 행위만 이렇게 뭐뭐 한다 이게 아니라 개선법도 꼭 같이 얘기를 그렇죠. 하라고 해요. 맞아요. 그게 중요하죠. 피드백을 주는 목적이 이것 때문인데 내 생각에는 뭐 X, Y, Z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하면 진짜 반드시 성장을 했고 한두 번 경험이 생기다 보면은 피드백을 진짜 기프트로 잠깐 보게 되는 오히려. 관점이 생겨요. 근데 그게 이제 평가제도나 책임 문화가 있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도와주는 피드백을 통해서 그 수단으로 내가 성장하는 그런 걸로 보이게 때문에 제 생각에는 피드백 문화도 조금 더 그게 생김으로써 더 잘 그쵸. 되지 않을까? 네. 더 객관화시키고 그렇죠. 오히려 약간 그런 시스템으로 네. 하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느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아까 해고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 또는 재정적인 여유가 메타처럼 돈 많은 회사가 아닌데 네. 어떻게 할까? 네. 뭐런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유럽도 사실은 해고가 그쵸. 굉장히 어렵죠. 맞아요. 네. 네, 유럽은 굉장히 다양한 나라지만 뭐 노르웨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충분한 경고의 시간을 주고 결국에는 가능한 카테고리가 있기는 한 걸로 알아요. 근데 해고든 뭐 승진이건 모든 거의 목적은 개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 또는 팀의 가장 큰 동기부여의 모티브가 뭔지 알고 밑으로 나가는 것보다 페널티보다 더 뚜렷하게 보장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제가 봤을 때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새로운 경험을 하고 성장하는 거에 굉장히 큰 가치를 두고 예를 들어서 회사에 재정적인 여유가 없다 그래도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줄 수 있고 잘하는 사람한테 네네.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런 거를 잘하는 사람한테 주겠다 새로운 기회 팀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그냥 랜덤하게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보장을 주고 그 사람이 원하는 쪽으로 그걸 잘 이해하고 성장이라는 가치가 굉장히 큰 보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메타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네. 저도 이제 메타 이제 그 당시 페이스북에서 재미있는 일이 많았었는데 같은 건물에서 있었는데 네. 지나가면서 이렇게 마주칠 때 처음에는 진짜 와, 저 엔지니어 진짜 우리 닮았다. CEO하고 닮았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경험들 좀 얘기해 주시죠. 저랑 저기 촬영하시는 감독님 사이 그 거리에 진짜 저의 첫 팀이 제 데스크, 주커버그 데스크 이렇게 됐었고 네. 정말 감명 깊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뭐 수평제도라든지 이런 거 얘기할 때 이 예를 하나 드는데 수평이라든지 자율적인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가 주커버그의 사무실이었어요. 그러니까 데스크가 자기는 있고 사무실이 따로 있지 않고 그렇죠. 네. 데스크가 있는데 그러니까 네. 자기 개인 미팅룸이 그렇죠. 있었어요. 회의실은 따로 있죠. 네. 미팅룸이 근데 완전 투명해요. 사방에. 그래서 저를 사람들 다 어항이라고 찍어서 불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누구랑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보여요. 저 그때는 주라고 불렀어. 동물원이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그거 옛날 캠퍼스. 옛날 캠퍼스는 주고. 네. 새로운 데는 이제 완전 어항처럼 만들어가지고 거기를 어쿠아리움이라고 불렀었어요. 네. 그 정도로 자기는 모든 사람이랑 동등하게 일을 하고 이렇게 투명성 리더들의 투명성을 이제 저희는 굉장히 상징적인 게 그쵸. 있네요. 굉장히 상징적이었는데 그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너무 투명하게 다 이렇게 유리벽으로 되면 그 안에서 뭔가 회사 기밀을 얘기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말은 안 들리겠지만 화이트보드에 뭐 쓴다든지 뭐 아니면 뭐 이렇게 그 프로젝터로 할 수 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좀 가리나요? 예, 가리는 게 있어요. 그쵸, 예. 근데 진짜 1년에 한 몇 번 안 봤어요. 어디 딴 데서 하나? 저도 몰라요. 그런데 재밌는 게 네. 아까 뭐 불과 크리스님의 자리와 마크 저커버의 데스크가 뭐 한 3m 거리였다는데 전혀 다른 일을 하는잖아요. 그쵸. 근데 왜 그렇게 가까이 앉죠? 보통 뭐 일반적인 회사의 어떤 걸 생각하면 CEO면 비서가 있고 그러니까 제일 비서는 가까운 있겠지만 사람이 비서고 제 기억으로는 제가 처음 들어간 팀 있잖아요. 이제 그 팀이 그때 무슨 팀이었죠? 처음 들어갔을 때가? 그러니까 공유팀이라고 이제 영어로 그랬는데 네. 사람들이 점점 공유 안 하잖아요. 게시물, 그러니까 뉴스피드에 안 올리니까 안 올리니까요. 알아니까. 안 올리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포스팅하게 그쵸. 할까? 이제 몇 년 보니까 계속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약간 긴급팀으로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히려 뭔가 그 업무상의 관계가 마크 그쵸. 커버가 좀 더 긴밀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었대요. 긴급할수록 팀이 가까이 앉았었고
제가 처음 들어간 팀이 저는 social entrepreneurs 이런 걸 좋아해서 사실 internet.org 들어보셨어요? 네네네네. 사실 전 그 팀을 가고 싶었어요. 그래요? 오히려 그러니까는 어떤 뭐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네, 공헌을 그쵸. 하는 그쪽에 일을 하고 싶으셨는데 그쵸. 그래서 저는 그 팀을 가고 싶었는데 또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들어가고 싶은 팀에 들어가겠어요. 왜냐면 강점 기반 문화가 또 네. 강하기 때문에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즐기는 일을 하는 게 그쵸. 모두한테 네. 좋다. 그래서 그때는 이랬어요. 뽑히면 음. 팀들이랑 다 만나면서 이제 나중에 뽑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고 싶은 팀 이제 순위를 정하면 네. 이제 그쪽에서 또 정하고 그렇지, 그쪽에서 매칭이 되고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됐는데 저는 그 팀이 가고 싶었어도 일단 그 팀의 순위가 조금 이제 중요도가 긴급 팀에 비해서는 떨어졌기 때문에 긴급 팀이 first 픽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팀에 갔어요. 그러게요. 그때 디자인 팀을 굉장히 빨리 긴급하게 셋업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주커버그랑 가깝게 앉게 된 거예요. 그러고 안 봤어요. 그러고 그게 끝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그만두고 싶다. 이런 느꼈을 때 없었나요? 많죠. 그러니까 많죠. 네. 단점. 단점? 피곤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존중되고 모든 사람의 의견이 논쟁이 되어야 되고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고 그래야 되니까 너무 많이 들려요. 굉장히. 저도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쵸? 가만히 있기가 피곤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계속 말도 해야 되고 계속, 네. 뭘 보여줘야 되고 그냥 speak up 그쵸. 다들 그러고 네. 그래서 아직도 그렇군요. 네, 더 논쟁이 그럴 것 되는 같은데? 게 네. 결과적으로는 아마 더 좋은 쪽으로 될 것 같은데 그 과정이 조금 피곤하다. 네. 정말 자기가 관리하고 그런 거 노이즈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지 않으면 그래서 조금 번아웃도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네. 책임하다 보면 제가 페이스북에 있을 때 좀 인상적이었던 게 제가 했던 거는 페이스북의 전체적인 시스템을 어떤 문제가 생겨도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중요한. 2중화, 네, 뭐 3중화, 맞아요. 4중화, 뭐 심지어 5중화까지 하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맞아요. 오랫동안 네. 같이 했는데 굉장히 큰 어떤 제품을 이제 구매를 할 필요가 있었어요. 네. 그 IT 그런 장비 이런 소프트웨어 제품인데 그 당시에 가격이 밀리언 달러, 한국 10억이 넘는 그러한 가격의 제품을 이제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추천하고 여러 가지 시장에 나온 거를 직접 제가 평가하고 해서 이제 하나를 추천을 한 거예요. 네네네.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절차를 거치고 구매 부서에서도 그 여러 가지 네, 서류 작업 네. 검토하고 그쵸. 뭐 내부 길조로 검토하고 또 그쵸. 이제 저희 클라이언트들 어퍼 매니지먼트에서 다 보고 그래서 됐어요 다 네. 절차를 거쳐서 이제 최종 구매 사인만 떨어지면 그 회사한테 주문이 나가는 그쵸. 건데 최종 결정을 저는 이제 그 구매 그 프로세스를 보고 있는데 마지막에 최종 결정을 임원이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다시 오더라고요. 네, 임원까지 갔다가 처음에 이거를 그 어떻게 보면 그 이제 기한을 한 거죠 제가 파일을 시작한 사람한테 다시 너가 결정해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게 상징적인 네. 책임. 그때 느꼈던 그 책임감은 내가 이 회사의 어떤 그 풀타임 임플로이도 아니고 컨설턴트 10억짜리 구매를 너가 결정해. 하니까는 다시 한번 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거 정말 잘한 건가? 다른 옵션은 없는가? 네. 조금 더 가격을 낮출한 건 없는가? 어떤 다른 좋은 조건을 받을 수 맞아요. 없는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되고 굉장히 막 네. 고민하면서 최종 버튼을 누르게 되더라고요. 네네네, 맞아요. 이게 사람을 이렇게 말리는구나. 네, 맞아요. 네, 그럼 굉장히 아주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네네네. 네. 근데 이 책임 문화 얘기할 때 가끔 진짜 큰일 나서 예를 들어서 버튼을 누르는 사람이 나중에 해고되고 그러면 너무 좀 가혹하지 않냐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그 책임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네. 정말 그런 큰일이 나는 사건도 많고 최근에 뭐 페이스북도 셧다운된 적 몇 번 있었고 카카오도 셧다운되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해고가 안 돼요, 사실. 맞아요. 오히려 조직에서 보호하고 오히려 뭘 배우나 그쵸. 어떤 레슨을 어떻게 해결을 그렇죠. 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안 생기게 그렇죠. 네. 어떻게 프리벤션을 하냐. 네. 그러면 이제 더 좋게 그쵸. 해서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게 맞아요. 참 중요한 그 구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메타의 안 좋은 점을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때는 안 좋은 점이라는 거 얘기하는 척하면서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7년 있으면 또 보스도 여러 보스를 겪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중에 되게 매니징을 잘하는 보스가 있었을 거고 잘 못하는 보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럼요. 그런 사례? 네, 어땠는지? 네. 네. 그러니까 저희는 메타에서 이제 평행제도 트랙이 있어가지고 책에서도 설명이 되는데
그 사람 관리하는 사람은 업무 관리는 다 이제 실무자한테 맡겨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목적 하나가 세계 최고의 팀을 만드는 거.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고용만, 채용만 생각을 하고 팀 빌딩만 생각을 하는데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매니징 아웃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매니징 아웃 무슨 네. 뜻일까요? 네, 사실 저희가 이거를 뭐 공식적으로 쓸 수는 없어요. 네, 근데 팀 빌딩을 할 때 더하기만 아니라 빼기. 그러니까 팀을 디자인할 때 네. 굉장히 여러 가지를 고려하잖아요. 레벨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맡은 업무의 범위, 규모라든지 강점을 어떻게 맞추고 또 이렇게 멘토십 구성은 어떻게 할 거고 이 강점과 이 강점이 만나야 시너지를 내서 할 수 있고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하는데 팀이 한 사람 때문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진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쵸. 흐려요. 네. 진짜. 네. 그런 결정을 이 사람을 어떻게 개선시키던지 사람을 바꾸던지 아니면 딴 딴 팀으로 팀으로 옮기든지, 옮기던지 뭐. 어떤 수단을 네. 써서라도 그거를 그딴 팀은 하느냐 근데 무슨 죄예요? 그런 사람을 받으면. 아 근데 음.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팀을 바꾸면서 맞는 경우가 그렇죠. 굉장히 맞아요. 많아요. 네, 역할이 달라지면. 저도 그런 네, 맞습니다. 팀원들 네. 많이 받아왔고 네. 상사가 그런 거를 굉장히 잘 얘기를 해서 무엇이 안 맞았는지 그 팀이랑 그런 걸 보면 어쩌면 진짜 강점이 안 맞아서 어쩌면 정말 어떤 개개인의 케미스트리에 따라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각자 이제 홈을 찾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를 안 하는 상사는 진짜 팀이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 뭐 5에 안 하는 사람이 뭐 1 이래도 굉장히 나머지 5이 고생을 하고 그 사람들도 떠나고 고생해서 모았는데 팀빌딩을 했는데 떠나고.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다 이제 경험을 해 보셨을 그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매니징 아웃을 잘 못하는 보스면 그 위에 보스가 그걸 알 거 아니에요. 네. 알려면 그 팀원들이 다 솔직하게 피드백을 그렇지. 줘야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그 위에 상사가 아느냐 아느냐, 모르느냐가 모르느냐. 결정이 되고 메타가 굉장히 어려운 피드백과 솔직한 피드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 피드백을 전달했을 때 다들 고맙다. 고맙고 보상을 해주고 약간 그 임명제도를 철저히 보호해주고 저희는 또 이제 그런 상사에 대한 피드백을 했을 때 나중에 상사가 알게 돼서 보복하면 그건 완전 바로 해고거든요. 그렇겠죠. 그런 것 때문에 그나마 많이들 얘기하는 편. 굉장히 쉽지 않지만 네. 분명히 귀담아 들을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너무 알차고 재밌고 네. 의미 있는 대화였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 윤종영의 글로벌톡 오늘 첫 번째 게스트로 우리 크리스님 모셨고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게스트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